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올라 2,48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710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5포인트, 1.85% 오른 2,487.0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3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40억 원, 1,180억 원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일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개막을 앞두고 기술주들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른 5만 6천 원 선에,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오른 36만 1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8% 넘게 오르면서 19만 7천 원 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1% 미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1포인트, 1.6% 오른 717.53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은 오전 장중 잠깐 1,460원 선으로 내려갔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470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70전 오른 1,470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오전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468원까지 내렸다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 떨어진 39,350선을 나타내고 있고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 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2.5% 넘게 오른 23,540선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김장철도 끝났는데 배추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값은 5,027원으로 석 달여 만에 다시 5,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9%, 평년보다도 34% 비싸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배추값은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다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 무도 한 개에 3,200원으로 53% 올랐고 대가격도 공급량이 줄면서 24%, 딸기와 귤 가격도 각각 25%, 63% 상승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기름값도 상승세죠?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1,600원대 후반으로 올랐었습니다. 일주일 새 리터당 8.8원, 경유도 9원 오른 1,516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2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는데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도 오름세가 반영된 탓입니다. 문제는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일단 관계부처를 모아서 회의체를 만들고 대응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1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 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건데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총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 달러, 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신정부 출범 전 산업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비상계엄 이후 미국과의 정상회계 공백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최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인데요.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조지아주를 방문하고 워싱턴 DC에서 정계 인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데요. 이어 최권한 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고요? 네, 백동훈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인데요.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도 고려됐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는 않았는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협조 요청에 불응한 최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탄핵은 검토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판매 목표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깔린 상황에서 올해 북미 시장 공략이 실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외에서 판매한 차량은 전년도보다 1%가량 감소한 723만 대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판매 목표는 국내와 해외를 모두 합쳐 739만 200대입니다. 작년 이맘때 목표치를 744만 대로 설정했을 때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됐고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지난해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된 점은 일단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I think our company is prepared to really be able to accommodate for whichever conditions we have in the market. We're cautious, but we're cautiously optimistic. 일각에선 현대차의 사업 무게추가 한국에서 북미 시장으로 옮겨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단추를 꿰는 올해가 현대차의 향후 실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탄핵 전국 속에 기업들의 대출 잔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환율 때문입니다. 정동진 기자, 기업 대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인 11월 말 대비 8조 9,726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재작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감소폭의 5배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연말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3조 7,318억 원 감소했는데요. 재작년 같은 기간엔
2,726억 원이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전환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 역시 대출 한파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2월 한 달간 대기업의 대출 감소폭은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그런데 보통 연말에는 기업들이 대출을 갚아서 대출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만 연말임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기업 대출 감소의 원인으로 우선 고환율이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오르면 은행권의 외화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곧 자기자본 비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즉 고환율이 지속되자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자산을 줄여 리스크 관리에 나섰던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내 탄핵 정국과 경기 둔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확대된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은행권의 실물 경제 지원을 가로막아 금융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향한 수출 규모의 격차가 20여 년 만에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격차가 어느 정도 줄었나요? 네, 대중 대미 수출액 차이가 21년 만에 가장 근소한 차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330억 2,600만 달러, 이 대미 수출액은 1,277억 9,1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중국이 52억 3,500만 달러 더 많은데 이 격차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대중 대미 수출 격차 추이를 보면 2019년 628억 달러, 2022년 460억 달러, 2023년도에 91억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1위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는데 그 압도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박규준 기자,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중국 수출 부진은 이 중국 내수 부진과 함께 이 중간재 자립 강화 정책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기였는데 이 중국 자립 강화에 이런 한중 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관련 기계류 또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늘어난 효과를 봤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의 미중 갈등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각종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성훈 기자. 다행이군요. 외환 보유액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1월 말보다 2억 1천만 달러 늘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초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도 뚫고 올라가는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로 달러를 내다 팔아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예상과 달리 월별로 비교해봤을 땐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다만 연말 보유액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한은은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고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기말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보유 달러를 한은 계좌에 넣어 안전자산은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개선에 나섭니다. 여기에 예상만큼 강하지 않았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환당국은 환율 급등 시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할 것이란 구두 개입성 발언만 내놓았고 실제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홍콩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우리 시간으로 모레 8일 새벽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약 4,5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몰입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미국 라스베거스 현장의 분위기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CES 2025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인근의 식당가입니다. 이곳은 CES 2025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The conventions around here, like for example CES, that's a big help because the tourists come from everywhere and they come to our restaurant, makes it more busy. 또 이번 CES 2025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발표될지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찬 관람객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CES is always full of energy and excitement for new technology and showcasing our technology, but also checking what other people are doing. If you like technology, it's quite the best place to be at that time of the year. 특히 이번 CES 2025에는 개막 전 열리는 기조연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년 만에 방문해 어떤 전략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은 올해 CES의 큰 테마인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에 이어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 기술과 로봇 등이 이번 CES 2025에서 주요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몰입의 주인공은 AI입니다. 실생활까지 침투한 AI의 발전을 실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올해는 약 160개 국가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특히 각국이 기술 각축전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1개의 기업이 참석합니다. All kinds of AI innovations will appear across the show floor. In many ways, CES 2025 and the year ahead will have a heightened focus on ROI for AI investment and its ability to increase productivity. 국내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홈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미고 AI 가전 신제품 발표에 나섭니다. CES가 또 다른 모터쇼라고 불리는 만큼 구글의 웨이모 등 자율주행차와 같은 AI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AI 기술 그 자체가 화두였다면 몰입을 주제로 한 올해 CES에선 AI가 실생활에 적용된 제품군들의 전시가 이제 막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이 올해 AI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에 도전하며 로봇 시장의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로봇과 AI를 접목해 만든 국내 기업의 웨어러블 로봇 기기 역시 이번 CES 혁신상 중 대표작입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개인 맞춤형 디바이스, 로봇으로 가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한 1, 2년 정도 뒤면 진짜 개인당 한 가지 로봇들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 기술이 사용돼 난독증 등 질병을 치료하는 헬스케어 기기와 이미지를 활용해 신발을 제작하는 뷰티테크 기기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 3곳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어떤 게임사가 철퇴를 받게 됐나요? 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NC소프트 총 3곳인데요.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게임 관련 그래픽이나 모션 등 제작을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서면으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시작되기 전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2년 2개월에 걸쳐 24곳의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며 과징금 3,60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넥슨코리아도 2년 3개월에 걸쳐 12곳의 일감을 넘기면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200만 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위반 건수가 적은 NC소프트는 재발 방지를 주문받았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이 일감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 발급을 뒤로 미루는 일을 만연한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NC와 넥슨이 하도급 업체 수십여 곳과 계약하면서도 서류를 늦장 발급하면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면 원청이 용역 대금을 최초 계약보다 낮게 지급할 위험도 있고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도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GS25와 GS샵 등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고객 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네, GS 리테일은 9만여 명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열흘 사이 웹사이트가 크리덴셜 스타핑이라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크리덴셜 스타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계정과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뒤 개인 정보를 훔치는 수법입니다. GS 리테일은 해킹 시도 IP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GS 리테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2021년에도 다른 회원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GS 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홈쇼핑 GS샵, 그리고 기업형 슈퍼인 GS 더 프레시 운영사로 회원 수가 2천만 명에 달합니다. GS 리테일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요. 비상 조치는 취했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주사가 받는 상표권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롯데라는 상호와 로고 사용료, 결국 지주사 실적에 연동되는 거죠? 네, 롯데그룹은 계열사들과 3년 단위로 상표권 계약을 맺고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롯데지주가 받은 수수료는 모두 2,764억 원인데 이는 2021년 말 계약 당시에 잡았던 추산액보다 36% 감소한 금액입니다. 현 비상경영 사태의 중심이자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계약 당시 1,200억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5% 부족한 290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실적에 상표권 수수료를 적용해보면 롯데케미칼은 최소 800억 원에서 1,100억 원대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마저도 내기 힘든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이광호 기자, 그런데 올해 새 계약은 다시 수수료 규모를 올려잡았다고요? 네, 롯데지주는 케미칼과 올해부터 3년간 총 1,029억 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롯데지주는 공시를 통해 계열사의 추정 매출액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후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전반적인 수익성 위기가 앞으로는 해소될 거란 기대를 수수료 계약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지주가 계약한 총 수수료는 100억 원 이상 지급하는 계열사만 모아도 3,465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실 지급된 금액보다 약 25% 증액됐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올라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대림 3동과 이동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이보다 높은 만큼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오전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부턴 대체로 구름만 지나면서 한낮 서울 4도, 부산은 10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 한파가 시작될 걸로 보여 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에도 전국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WHO 기준으로 전국이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서쪽과 제주도가 한때 나쁨, 영동을 제외한 동쪽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내려오는 내일부터는 공기질 걱정은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이 좋음 단계를, 휴일에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